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각각 30분 가까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나 환송 만찬에 이어 작별할 때까지 주요 장면을 담은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 깊은 두 정상의 서명이 담긴 판문점 선언 전문도 문구 수정 없이 그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비핵화나 북방한계선, 군축같이 북한 당국이 민감해하던 표현들도 빠짐없이 포함됐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총 6개면 가운데 1면부터 4면까지를 정상회담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두 정상의 포옹사진을 비롯해 모두 61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대외용 매체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대내용 매체들까지 남북관계 개선 소식을 가감없이 전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응도 북한 매체를 통해 조만간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 초반 다소 긴장됐던 분위기를 바꾼 건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노래였습니다. 이른 아침 평양에서 출발한 탓인지 피곤해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향의 봄 노래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제1부부장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듯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종석 실장에게 오군의 나이를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에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이 비좁은 길을 온 결의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평화통일의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두 정상이 함께 껍질을 깨 한반도기가 올려진 망고무스가 드러나는 순간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만찬에 초대된 가수 조용필 씨는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조 씨의 대표곡 그 겨울의 찻집을 함께 불렀습니다. 윤도현 씨도 북한 가수들과 함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들려줬습니다. 비공개 만찬에선 술을 곁들이며 편안한 대화가 오갔고 모두 한데 어우러져 만찬을 즐겼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어제 정상회담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식의 위장 평화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에 합의한 데 대해 고무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앞서 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렇게 주문해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남북 정상이 분명히 인식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인식을 공유한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 이번엔 또 비핵화 방법론이 빠진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어제 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평가하면서도 환영 만찬에 초대를 받지 못한 점은 문제 삼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4월 27일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교과서에 박힐 날이죠. 네, 교과서에 실릴 만한
정천동지할 만한 사건.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리고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가졌죠.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여운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현실적이어서 강철비. 스틸레인 강철비. 강철비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수능 한국사 20번이 네. 통일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한 10년 뒤 20번에는 이 2018년 4월 27일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올바른 순서를 나열하시오. 맞아, 나열하시오.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쁘게 문제 내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내는 거지. 1번 둘이 손을 잡았다. 에이, 아니야.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기다렸던 시간인데 각자의 마음에 통일에 대한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 시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 특히 뭐 실향민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남북 이산 가족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 그리고 또 북쪽이 예전에 개성공단 폐쇄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북측과 이제 경협을 통해서 또 이제 같이 이뤄나갈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서 본격적인 얘기하고요. 새날 수요 방송 122화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금주의 사자성어입니다. 금주의 사자성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발산개세했죠? 네. 네, 발산개세. 아는 지인이 듣고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 또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 사자성어는 약간 생소한 사자성어예요. 일모도원.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라고 그 사전에는 뜨는데, 네. 그 좀 더 내부에 있는 뜻을 살펴보면 무서운 뜻이라고 해요. 네, 이게 오자서라고 우리 손자병법 알죠? 네. 네, 손자병법을 쓴 손무랑 같이 이제 오나라에서 종군하면서 오나라 군사력을 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원래 초나라 출신이에요. 근데 초나라 출신인데 초나라 간신 비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랑 형이 죽어요. 당시 이제 왕도 그 죽이는데 이제 같이 공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오자서. 병법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중국 병법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나라 군사력을 빌려서 이제 초나라를 치러 갔을 때, 당시 이제 고향이니까 그 초나라에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명이 심포서라는 사람인데, 야, 너 그래도 그렇지, 이거 그래도 네 모국인데 이렇게 침범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왕묘까지 파헤쳐서 능욕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자서가 딱 이 한마디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모도원. 이상한 사람이네. 왜 네 글자만 말해? 이거 성격이 별로 안 좋을 거야. 평생 복수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잖아. 그럼 사람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딱 네 마디만 한 거야. 오랜만에 본 친구인데,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간절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급하다. 뭐 이런 뜻인데, 네. 뭐 일모도원을 오늘 가져왔는데 각자 뭐 최근의 시사라든지 이슈 어떤 식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저는 이거를 좋은 뜻으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네.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꺼내서 매질을 했는데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평범하게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홍준표나 그런 사람들이 도를 넘었는데도 자기가 도를 넘은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느낌으로 아직까지도 나는 더 깽판 칠 일이 남았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같아서 더 나이를 먹고 정치판에서 정말 어디 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그렇게 개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저는 홍준표가 떠올랐네요.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떠올랐다. 저도 같은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이게 전물이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끝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계속 취하던 그쪽 사람들의 밥그릇이 완전 통째로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책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뭘 가지고 정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안 하고 일단 발목부터 잡고
네, 쇼라는 얘기까지만 하면서 이걸 깎아내리는데 급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일모도원이라는 소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일모도원한 심정일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작가님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 반대로 봤어요. 사실은 저 일모도원이라는 발언자가 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네. 복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복수를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그 1,800명여 명의 직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되게 당한 게 많고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바 아이씨 이럴 거 없어. 다 털어버릴 거야. 네. 정말 쌓아왔던 그런 분노 같은 걸 이렇게 표출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네.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세 분 말씀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할 내용들이 다 대충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세 분 말씀하시는데 그 뭐랄까 시각이 달라서 좀 놀라운 부분도 있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향민 분들을 생각했어요. 실향민 가족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좀 개인사긴 한데 저희가 실향민 가족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북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아버지의 뭐 사촌 형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산가족 실제로 상봉하셨던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금강산 관광할 때 큰어머니가 또 강원도 그쪽이 고향이세요. 북쪽 강원도. 강원도가 이제 절반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실향민 그러니까 이산가족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고향 땅이라든지 그리운 가족들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실향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찾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자성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붙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서 재밌네요. 네, 맞아요. 발산계에서도 갖다 붙이기 들어서 참 재밌었어요. 그 외신에 지금 사진이 올라온 것 중에 네. 그 서울역인지 용산역인지 역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보는 장면에서 어떤 할아버지 분을 이제 클로즈업을 딱 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정말 눈물을 이렇게 뚝 흘리시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고서 아 정말 물론 실향민도 그렇지만은 그냥 그런 장면 자체가 뭉클하게 와닿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종전이라는 그 단어가 뭐 비핵화도 있고 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종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되어 있으면 교과서에 이제 1950년부터 이렇게 물결 표시만 되어 있던 게 2018년이 딱 박힐 수 있는 어떤 사건인 거잖아요. 저도 그 장면이 가장 뭔가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모도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일모도원한 심정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단순히 한자가 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산적해 있는 적폐라든지 그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길을 막아버리고 자꾸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멀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길이 멀어 보이지만 애초에 먼 길을 많이 이미 달려온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도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쌓아온 일종의 적폐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야욕들 그런 부분들이 어제 4월 27일에 완전히 분쇄되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 표정만 딱 봐도 나라를 잃는 듯한 표정 잘 봤습니다. 그거 반역행위 아닌가? 국가 반역행위 아니야 그 정도면? 저는 한일전 축구 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사람들 모습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주옥순이 또 그 태극기 성조기 막 붙인 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시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지난 4월 14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세월호 4주기 추모 행사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하여튼 그 소위 보수, 우리는 수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을 삥삥 차로 돌면서 엄청나게 가두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럭이 한 대 있는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아줌마 같아.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서 쓰더라고요. 선글라스 쓰자마자 사람들이 주옥순이다! 아, 무슨 자이언티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 꼈으면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보는, 예.
그런 사람. 네. 좀 너절하죠. 그런 너절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했는데 전혀 그들만의 리그 안에 갇혀있는 느낌.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뭐 삶이 굴절된 사람들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요. 금주의 사자성어 일모도원이 가진 뜻에 대해서 각자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금주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그렇죠. 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 작가님 또 이제 티셔츠, 피스 0427 티셔츠 입고 나오셨어요. 네, 저 이거 되게 착용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또. 탈출이 안 돼요, 이게 티에서. 디자인이 이뻐. 정말 좋아요. 색깔도 괜찮고. 네. 이거 무엇보다 팔 길이가 되게 편해요. 맞아요. 그죠? 네. 하여튼 실용성도 있고. 그렇죠. 멋도 겸비하고. 네. 일석이조. 예, 피스 0427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많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 방송이잖아요. 네. 청년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이 청년들의 삶에 미칠 영향,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뀔까요? 너무 여러 가지가 떠올라가지고 뭔가 하나를 딱 먼저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리로 든 생각이 이제 애들 휴학하고 유럽 여행 안 가고 북한 여행 가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트위터 반응 같은 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제 또래들을 보통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보통 다 그래도 죽기 전에 평양냉면 먹어보는구나 라는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좀 맞아. 많았어요. 문화 네. 교류. 그래서 아이돌 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애들이랑 같이 팬 연합 만들어서 서로 막 포토카드 교환하고 이러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소소하고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막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더 오고 갈 거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관심사로는 그런 문화 교류에서 오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면 냉면 먹으러 가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저희 전고은 교수님께서 답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번에 궁예도선 근처에 갔을 때 그거 못 보고 와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답사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래도 백두산 같은 데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답사의 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만찬 선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퇴임하고 나면 개마고원에 트레킹하고 백두산을 오르는 것은 소원이다. 걷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전에 히말라야도 갔다 오셨다며. 소원이 약간 소박하세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여행권을 선물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여행을 가는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요즘 회사에서 그걸 많이 해요. 저희 회사가 오프로드 자전거길 같은 데를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캠 달고 이렇게 다니면서요? 네. 네. 그런 걸 주로 저희가 하는데, 그런 코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토의 대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가 안 깔려 있고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흙길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마고원 같은 뭔가 익스트림한 그런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을 어떤 여행지로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선 그걸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가치도 굉장히 높은 컨텐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산가족 실향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해주체 가잖아요. 해주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어렸을 때 떡거머리 총각이 산에 무등을 태우고 올라가서 도련님 저기서부터 저희가 다 도련님 댁 땅이에요 이랬다는데 과거에 네, 그거를 찾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뿌리 있잖아요. 우리 네. 뿌리. 우리 영화도 뿌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쿤타킨데. 그런 뿌리를 찾아간다는 게 저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또 이제 갈 수 없는 곳에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있다. 생활하시던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족 여행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가족 여행 가거든요. 그럼 이제 다들 해가지고 버스 하나 전세 내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이제 가는 거죠. 얼마나 짜릿해. 저는 오히려 영국 친구가 북한을 2번이나 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여행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 막 보여주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삼겹살을 구워줬다 이러면서 삼겹살 먹는 거 저한테 막 사진 보여주는데 얘가 지금 강원도 갔다 와서 나한테 뻥치는 건가? 이게 북한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같이 막 페이스북으로 사진도 엄청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신기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게 감개무량하네요. 그 예전에 이승만 때 그 최병덕인가 육군참모총장이 뭐 전쟁이 나면 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뭐 이딴 말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 이제 앞으로는 평화적으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 평양냉면 하니까 제 웃음 지뢰가 거기였거든요. 뿌듯한 엄마 미소로 보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멀리서 온 평양냉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빵 터졌었거든요. 그거 진짜 히트 쳤죠. 네, 그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현실 남매인 모습이 보이는 게 또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멀지 않은 곳이다라는 게 크게 와닿았던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멀었던 거지 진짜 물리적인 거리는 엄청 가깝죠. 제가 사실 최근에 한국 고전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피아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게 휴전한 다음 바로 2년 뒤에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되게 신선한 게 지리산 빨치산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영화가 선전 영화는 맞는데 결국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냐면 이 사람들 그냥 사람이잖아.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주인공으로 보고 클로즈업해서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선전 영화로서는 실패했지만 예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아니면 당시 감독이 맥인 거지. 맥인 건가? 맥인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검열을 당하고 맨 끝에는 이제 태극기가 오버랩되면서 끝나는 그런 기묘한 결말로 끝이 나는데 약간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이걸 사람 대 사람으로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대 사람 하니까 저 웃음질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남측 군인이 노래 한 소절 부른 다음에 어떤가 이랬는데 북한 측에서 노래 잘 부르는구만 이거를 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갖고 몇 번을 돌려봤어요. 실제로 그 GP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GP 거기 영상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1대1로 만났을 때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사이라는 거죠.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심리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되고. 네, 그거 노래 잘 부르는구만 막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고참들한테 줄 받다도 나왔던 겁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좀 이상하게 대화가 오고 가면은 뭐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양세병님이나 이 작가님은 평양냉면에 너무 궁금한데 울류관냉면에 지금 아주 완전히 꽂히신 것 같은데 빨간 국물이더라고요 그게. 다대기 넣어가지고 투명한 국물로 하는 게 북한 냉면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속고 살았어. 얼큰하게 먹나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온 그게 평양냉면이어야 돼요. 이제 어디 가서 원조집이라고 뻥치는 데들 이제 다. 예, 그 주변에 간판집들이 성행가 있는 원조 지우는 뽀록 났네 이제. 네, 뭐 하여튼 평양냉면 그것도 참 괜찮고 이제 또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북한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의 부활. 그게 이제 유라시아 철도의 허브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스타트.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륙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되고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는 복잡하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현지 가고 뭐 유레일 패스 끊고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나 갔다 올게. 갔다 와. 그래서 오늘은 서울역에서 이제 타고 이제 출발해야지. 이러고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유럽을. 얼마짜리 돼?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 생각을 너무 오랜만에 꺼내봐서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딱 중학생 때 한창 14 남북 공동선언 때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한창 중학교 때 막 그러면 우리 열차 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11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유라시아 철도란 단어 자체도 아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그 선언에 명시했던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번 선언에서 밝힌 거잖아요. 그 협약을 그대로 이어와서 그래서 그 중에서 4개 중에 가장 즉시 운행이
좀 가능한 게 경의선 구간이라고 하니까 경의선 구간 개보수가 시작이 되면 그 한번 물고가 트이면 완전 발빠르게 이제 나머지는 근데 이름이 또 생소해요. 동해 북부선, 금강산성, 경원성지 이제 되면은 금방 또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정권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제가 한 40 되기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정권만 안 바뀌면.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협조가 되면은 철도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열면은 더욱 더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그렇죠. 발판이 또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류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물류 비용 자체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강이나 파지 말고. 거기서 판 흙을 다 매겨야 돼. 아니네. 찬성한 새끼들한테 그 흙을 일모 도원이었어 방금. 돼질 때까지 입에서 흙 냄새 날 때까지 매겨야 된다라고 전 생각해요. 전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류가 이제 트인다면은 그쪽으로 해서 철도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부산을 항해서 배로 출발하는 항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물류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시아 유라시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중되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청해진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간 무역으로 흥한 민족이었는데 다시 옛날에 그 어떤 명성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이제 군비도 사실 축소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군 축소를 지금 이제 명문화 시켜가지고 문서로 이제 조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이제 군대에 간다는 거가 저희 때는 막 연평도 포격 사건 있고 막 그러면은 살벌할 때 가셨네. 막 그런 것들 하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됐었는데 그런 게 좀 사그라들고 군에 가는 게 그냥 이제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험인데 입대했을 때 입대하고 나서 2달 있다가 그 6.15 남북 공동 6.15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전쟁 나서 죽을 일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수첩에서 주적 지워야죠 이제. 네, 주적 북괴였어 다. 북괴였어요. 공무수첩에 북괴로 써있는데 북괴에서 괴자 다지고 한자로 바꿨어요. 북한. 이제 나라로 인정을 해준 거지. 괴뢰 정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북한 정부 자체를 인정해. 그 전까지는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할 때쯤에 연평해전이 터져가지고 군에 가서 맨날 정신교육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보교육하고 맨날. 안보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주입식으로 그냥 머리에다 그냥 막 때려 넣어요. 그런데 그런 게 그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그 안보관이라는 게 갑자기 박혀서 개마고원에서 같이 이제 북한군하고 감시하는 그런 선후배 사이하고 막 합동훈련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초콜릿 깨는 장면 보셨죠? 그 초콜릿 딱 깨면은 거기 이제 한반도가 들어있는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독도 그려져 있다고 일본에서도 막 난리치잖아요. 아베가 또 딴지 걸었죠? 네. 그런 독도 근처에서 또 이제 북한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갈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안보관이 완전 뒤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남북한 그 젊은 청년 군인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경계를 같이 쓰면서 밤에 또 이제 뽀구리도 같이 논아 먹고 동무 이거 알아? 그게 뭐네? 그러니까 이게 뽀글이라는 거야. 그게 뽀글이네? 막 이러면서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그 전에 뭐 군복무 단축 뭐 한다 어쩐다 뭐 군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닌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방비 감소가 그냥 우리나라 정부에서 감소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점점 평화 모드가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 바라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 원래는 21개월 남성 징병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방비가 감소되면은 처음에 당장은 자연스럽게 개월수가 줄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원하는 마지막 반은 징병제가 아니고 남녀 구분 없이 모병제로 가는 게 네. 저의 최종 원하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안 나오고 그냥 군 개월수 정도만 단축 아니면은 그냥 뭐 이상한 데서는 뭐 여자도 당장 징병해야 돼 막 그냥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당연히 앞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후에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내 생각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병제를 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북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좀 더 사람들이 시각을 좀 넓혀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모병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양세병님 잘 짚어주셨는데 군사력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양보다는 질이다. 확실히. 네, 맞아요. 퀄리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각종 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병들 간의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뭐 폭력이라든지 네. 폭언에 의한 탈영, 뭐 자살
뭐 이런 심각한 문제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네. 징병제가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군인들을 양성해서 직업으로서 군인 맞아요. 진짜 평생 가는 직업으로서 퀄리티 높은 그런 군사력을 얻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모병제는 군사 수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그리고 당연히 보급품들의 질도 높아지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좋아지고 사기와 의지가 높기 때문에 정예화된 훈련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그 썩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들의 변화도 당연히 올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거나 군 복무 부적응자들도 뭐 관심사병이라고도 표현하죠. 군대 내에서. 네. 그런 것들도 없어질 거고 그냥 자기가 관두고 싶으면 군대를 관두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직업으로서. 네. 그게 정말 건강한 사회가 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20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잖아요. 솔직히 뭐 30, 40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이슈가 생기겠지만 20대 때는 그 군대라는 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꼭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군대 문화라고 하기 좀 그런 맞아요.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 해야 돼? 악습이라고 해야 되나? 악습이 그런 게 적당하네. 네,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얼른 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군대 문화를 가지고 막, 뭐 군대도 안 나온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다 서열화하고 뭐 상명하복하고 이런 거 아니면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일상에 가져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군대에서 필요한 뭐 어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군대의 프로세스를 사회 접목을 많이 시킨 게 많죠. 네. 네, 그런 부분도 많고 네. 군대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4.27 판문점 선언이 청년들의 삶에 미칠 영향,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좋은 영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른 좋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들 삶의 질에 많은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남북 평화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심통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천막당. 솔직히 너무 예상하고 있던 수순이라. 아니 저는 네. 저는 그래요. 뭐 우리가 뭐 100% 만족하진 않지만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하태경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상식선의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선의 그러니까 발언. 그게 맞아요. 상식선의 발언이라는 거지. 이건 정치적 뭐 성향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없이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평화는 좋은 것 이꼬르 상식 그거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평생 심통병에 걸린 사람 같은데. 네, 홍준표 씨가 일본 아사히 TV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여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 그리고 위장평화쇼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했어요. 일본도 참 이거를 내보내면서 한국 제1야당의 전체적인 추세 뭐 여론 형성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지지율 1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시켜놓고 정말 너무 한심해가지고 솔직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한심해. 지지율이 한 번에 이게 폭락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 내에서도 지금 번복하고 막 취소하고 맞아요. 페이스북 글을 다시 올리질 않나.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되게 진짜로 쇼를 하던 건 사실 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래 쇼라는 게 영어 단어 쇼 의미도 있는데 네. 이게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는 것뿐인데 그걸 쇼라고 말한 게 뭐 틀리다고 말하진 않겠는데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쇼라고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그렇고 이게 일본 방송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홍준표스럽지 않아요?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홍준표가 홍준표였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항상 그 좋아하던 북흥에 자기들이 이번에 당하니까 왠지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일단 홍준표 대표의 이런 발언들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예, 그런데다가 나경원 씨도 가세를 했네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죠. 진짜 뭐 온라인상으로 막 테러하고 사이버불링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게 하는데 저도 가서 막 하고 싶었어요. 로그인 창을 막 찾고 있었는데 이미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배현진한테 요즘 좀 밀려가지고 그런지. 이기려고. 좀 의식하는 것 같아. 라이벌로. 요즘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한창 주가 올리고 있는데 배현진 경력 조작 때문에 자기가 살짝 묻힐 것 같으니까 기회는 이때야. 국상은 나의 것.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독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참 보면은 이건 네거티브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 네. 다른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치판에서 인기를 끄는 방법을 더 이상은 터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측은히 여기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저 한심해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에 관련돼서 이제 김정란 상지대 교수가 나경원 씨한테 한마디 했어요. 홍준표 씨와 나경원 씨는 일본으로 귀화하시죠. 야스쿠니 신사에서 봉사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죠? 일본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얘네들 오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종의 뭐랄까 분점을 내놓은 거잖아요. 분점이 철수하면 안 되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렇지. 아니 그냥 둘이 쿵짝쿵짝 쎄쎄쎄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정 있잖아요. 그걸 네. TV 볼 때 그 표정이 이번에 또 표정이 또 똑같았던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 기자들도 같은 장면을 보면서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분점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가지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유자민당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울린다. 네, 자유자민당이다. 너는 뭐 일본 극우의 한국판이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아니죠. 솔직히 자유일본당이면 또 몰라. 네, 저는 텐트 쳐놨기 때문에 그냥 자유천막당 아니면 자유텐트당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또 네티즌 분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요. 자유자민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입 가진 자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나경원, 장제원, 김성태, 배설에 가까운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아베도 좀 큰일 났어요. 그렇죠. 비슷한 논리로 계속해서 권력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디에 비빌 것인가.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모기장 밖으로 쫓겨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죠. 명치를 찔리는 듯한 그 질문을 받은 게 직접 기자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베가 이번 정상회담을 할 때 일본인이 피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걸 듣고서 어떤 기자가 그러다가 모기장 밖에 쫓겨나는 신세 아니냐 이렇게 직접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기자들을 하면 굉장히 원래 유순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일본도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베 총리가 회담 내용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 통화로 전화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뭘 물어볼까요? 과연 아베가 너네 둘이 무슨 얘기했니? 막 이럴까? 이때쯤 되면 알아서 좀 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좀 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본인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될 거고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그 여론 자체가 되게 안 좋고 촛불 시위가 점점 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다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 아베도 퇴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마치 일본 지금 현 극우 정부의 한국 분점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심지어 그들이 바라보던 트럼프조차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네? 약간 이렇게 트윗을 남긴 마당에. 헛헛할 거예요, 지금. 속이 타들어가지.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국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유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스스로들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딱 만나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 그거에 대한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걸 번복을 했던 그 주체들은 이명박 정권 이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자들 편파적인 기사를 계속 써냈던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작하자마자부터 두들겨 패면서 시작하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듣고서 뻔뻔하게 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WWE를 보는 것도 아니고 WWE 같아 진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레슬링 선수들 같고 정작 처맞는 건 자신들이죠. 그 위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참 우스꽝스럽죠. 요즘 이 사람들 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을까,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역사가 기록해줄 겁니다. 역사가 기억해줄 거고, 그들이 쏟아낸 배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궤변들, 그 궤변들이 역사에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자유당은 하루빨리 반성하는 모습,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뭐 오늘도 대한항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 정도로 봤을 때 뭐 그 사람들이 갑질을 했다, 뭐 폭언을 했다, 폭행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항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밀수항공이에요. 조씨 밀수단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예 자신들 회사라고 그래서 뭐 자신들 회사를 거의 택배 회사처럼 취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세관들도 쪼다야. 네. 같이 부안해동에 도와주고 정경유착이죠. 네,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관세청이랑 국방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잘 풀릴 것이다라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파면 팔수록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셀프 감사를 믿을 수 있는 건가, 더 이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죠. 이거는 삼성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삼성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대한항공 조씨 일가들 뿐만 아니라 세관 관련돼 있는 여러 국가기관 단체들도 조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세금을 이런 식으로 탈루하는 것 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청 공무원이나 뭐 심지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까지 자석 편의를 봐줬고 그런 사실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체 어느 정도로 유착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뜯어내려면 도대체 어느 쪽에서 힘이 들어와서 이걸 뜯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증거인멸 시도의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네, 제보자가 상부에서 자료를 삭제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대량의 문건들이 지금 경기도 모처에서 파쇄되고 있다. 파쇄 공장으로 가서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은 연례 행사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문서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우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니까 시기가 아직 남아있는 문서들도 지울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조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그 연례 행사랍시고 그걸 강행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지금 이거는 진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택배기사 맡기듯이 비행기를 쓴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게 뭐 고가의 뭐 가구였다, 뭐 술이다, 뭐 향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애초에 엑스레이 검사 자체를 못 받게 빼놨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정말로 그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마약이나 총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을 뭐 사유화했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법적인 걸로 연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셀프 감사 어떡하지 기다려야겠네 정도가 아니고 당장 뭔가 유입돼서 당장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양세형님 잘 짚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위스키다 아니면 뭐 드레스다 아니면 고가품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안에 마약이 있었을지 누가 알아요? 맞아, 누가 알아. 지금 안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가지고 마약 밀매에 대한 얘기가 또 뜨겁잖아요. 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미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수입을 더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세청이랑도 뭐 얘기 나누고 뭐 국방부랑도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마당에 어느 조직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거 내 가방이니까 빼줘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대한항공도 사실 아래에 또 회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자체가 아니고 또 다른 뭐 어떤 회사로 위장을 해서 뭔가 샀다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라든지 국가 기밀도 반출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린 대한항공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뭐라고 할까요? 조씨 밀수단. 조가 밀수단. 조가항공. 지난주 조가항공 했는데 이거는 항공회사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지금 조가 밀수단. 네. 지금 조가 밀수단이 아주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네, 대한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아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책임을 다 물어서 대한항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수많은 공익 제보자들을 또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가 밀수단을 빨리 경에 있어서 손을 떼게 하고 제대로 된 적법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몇 주 전에 분리수거 대란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었는데 네.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지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좋은 소식이요? 네. 그 환경부가 27일 국내 페트병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음료나 화장품 생산업체 총 19곳과 함께 재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네요. 네, 이번 협약에는 뭐 농심, 롯데 제과 회사는 좀 별로다 다들. 근데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LG 생활건강, 코카콜라 음료, 뭐 화이트 진로 등 정말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운 기업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2016년도 기준으로 국내 페트병 출고량 26만 톤 중에 55%,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생산을 하는 등 일정 정도의 회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선 당장은 2019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생수나 음료 등의 페트병을 무색만 사용하도록 품목별로 포장재 재질 구조 등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작이 될 거고, 뭐 당연히 맥주 같은 것처럼 갈색병에 담긴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녹색이나 갈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에는 이제 다채로운 색깔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네, 알록달록한 게 보기는 좋은데 재활용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같이 섞어 써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 같네요. 맞아요. 저번에 일본의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생산 제품을 가이드라인에서 아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환경부도 일본의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협약을 통해서 음료와 생수병의 무색 페트병 사용 비율이 2016년도에는 63.5%였는데 19년도에 가서는 이제 85%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페트병의 종이라벨 사용과 몸체에 직접 인쇄를 하는 것도 다 제한을 한대요. 정말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협약으로 다 지켜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심지어 페트병 외에 그 요구르트병이나 샴푸 아니면은 편의점 커피 있잖아요. 그렇게 뚜껑과 몸체가 이렇게 다른 재질로 나오는 제품들도 그 뚜껑을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 바꾸기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기성 제품들이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참여 업체들은 오는 6월부터 이제 목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부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수립을 할 거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 대란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환경부에 성급하고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초기 대응 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환경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자발적 협약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이 설계가 되고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게 또 자원 순환이 되는 그런 사회로 이행이 되는 게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점이 올바른 피드백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정형화돼 있잖아요. 요구르트나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이 아닌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상상하기 어려운데, 기사를 생활 환경 쪽에서 먼저 접한 게 아니고 디자인 관련 뉴스 모아보는 쪽에서 요구르트 샴푸 제품 디자인이 바뀐다면 뭐 이런 거에서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심플한 디자인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 네. 좀 투박해 보이고 네.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디자인들이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사람들도 이념적 소비, 개념적 소비를 앞으로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소비 습관이 지구를 살린다. 맞아요. 그런 모토가 들어온다면 사람들도 기꺼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데 아낌없이 더 소비를 하지 않을까. 오히려 화려하고 재활용하기 힘들고 그런 분리수거하기 까다로운 제품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좀 퇴출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격이었잖아요. 네. 착한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은 다 비싸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컬러를 입히지 않고 인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질 리는 없지만 그 생산 단가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거나 하진 않을 거라서 소비자들도 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없이 이런 착한 소비를 많이 해서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게 이번 대란에서 사실 문제가 된 게 페트병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비닐봉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부가 이전에 26일 날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와 함께 일회용 비닐 쇼핑백 그리고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에 대해서 자발적 협약식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협약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에는 192억 개였고 15년도에는 211억 개로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수가 굉장히 엄청난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이제 채소, 과일, 생선 등 담을 때 이용되는 일회용 속비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을 할 거고 기업 쪽에서는 이걸 이행시키기 위해서 속비닐 비치 장소를 줄이고 그리고 크기를 축소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금지 대상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위반되던 그 일회용 봉투 있잖아요. 저희 아무렇지 않게 그냥 20원 내지 않고 봤던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다 성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금지를 시키면서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 업체에서는 무상 제공을 다시 한번 금지시키겠다라고 못 박아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의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업계 노력과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협약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 보존과 이런 순환 체계에 일조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내용들이 그냥 갑자기 4월에 분리수거 대란이 났으니까 당장 올해는 이렇게 하자 하고 끝내는 협약이 아니고 더 알아보면은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제1차 제품 순환 이용성 평가 계획, 이 계획은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계획이에요. 이거를 수립을 한 다음에 페트병에 대한 순환 이용성 평가를 4월 25일부터 시작을 한 거고 착수를 한 거고 그래서 26일, 27일 날 이런 협약들이 나온 거고 이후로 이제 순환 이용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 저해 요소를 평가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고 인터넷에 네. 그리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용한 제품의 경우에도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래요. 그러니까 여론 형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제 1차가 18년도에서 20년도인데 이 이후에도 향후 3년 동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게 4번에 걸쳐서 큰 계획으로 큰 그림으로 잡혀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그냥 분리수거 대란이 났대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할게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고심을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믿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거고 계속해서 평가를 할 거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이런 올바른 피드백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명히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나타날 거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좀 발전적인 정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네요. 지난 10년간 생각해보면은 거의 제과 업체들 있잖아요. 네. 과자 회사들이 가격과 그 질로 승부하지 않고 포장지 질로 승부를 많이 걸었거든요. 맞아요. 요란하잖아. 과자 포장지. 네. 이제는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다 다시 우리나라 내부에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이 좀 의식 전환을 많이 하죠. 맞아요. 좀 투박하면 어때요? 좀 촌스러우면 어때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하는 소비가 환경을 살리고 우리 지구를 살린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환경시사. 피가 되고. 예,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스마트 스터디와 자한당의 아기상어 혹은 상어 가족 공방전을 가져와 봤습니다. 상어요? 네, 일단은 스마트 스터디. 그게 네. 뭐죠? 그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보다 핑크퐁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아기 때문에 네. 많이 보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보면 이게 귀에서 떠나질 않아서 좀 괴로운데. 지금도 귀 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네. 좋은 컨텐츠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이에요. 자한당이 스마트 스터디 측에 이 상어 가족을 선거 로고송으로 쓰고 싶다며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스마트 스터디 측은 아이들
우리들의 동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라면서 거절을 했고요. 당연하죠. 네, 그랬더니 자한당은 이거 그냥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잖아 라면서 멜로디의 저작자라는 자니 언니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메일 답변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거 상어 가족이 아니라 베이비 샤크야. 베이비 샤크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죠. 진짜 더러워. 갑자기 제가 우리 딸이랑 즐기던 동요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되게 더럽게 느껴진다. 아니, 본인들이 계속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본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서 이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스마트 스터디 쪽이. 네. 그래서 사이트 공지에 우리가 20여 곳 정도의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는데 특정 당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상태예요. 아니, 얘들이 도대체 이 노래를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지가 저는 걱정이에요. 네. 당대표 뚜루루 뚜루루. 너무 싫어. 일본이 좋아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안 돼. 나경원 뚜루루. 나경원 뚜루루. 주어가 없어 뚜루루 이러면서 김성태 뚜루루 뚜루루 막 이러면서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까지만 보면.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야 돼. 아니, 상어밥? 상어밥.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단순한 사건 같아요. 근데 이게 뜯어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자한당이 언급한 그 자니 언니라는 사람은 유튜브에 2012년 본인의 편곡 버전인 베이비 샤크를 올려요. 네. 그러면서 설명란에 이거 미국의 구전 동요인데 이거 편곡을 했어요라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래가 스마트 스터디의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좀 애매모호하게 네. 걸리네요. 게다가 스마트 스터디의 영상도 현재 표절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이들이 제작한 상어 가족 영상이 유튜브에도 치시면 나오는데요. 캐나다의 하우디 툰스라는 곳에 베이비 샤크라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그 진행이나 컷 구성이 좀 지나치게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는 거면 그거를 쓰는 자유당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가? 네. 물론 비난을 같이 받겠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유당은 그거죠. 너네도 어차피 우리는 원곡자의 허락을 받았다.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이 그 컨텐츠를 사용한다라는 게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마트 스터디 쪽도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규명 절차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자한당의 로고송으로서의 상어가족 혹은 베이비샤크라는 주제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스마트 스터디의 영상에 의해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히 유아동의 전폭적인 선호를 받고 있는 이 노래를 자한당이 선택한 의중에 있다.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귀에 익숙한 음악들.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노래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다면 자한당이 그 자니 올리라는 분에게 베이비 샤크를 쓰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낼 이유도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굳이 미국의 자니 올리라는 분의 미국 구전 동요를 편곡한 베이비 샤크를 쓰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핑크퐁이 퍼뜨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요. 애기들이 이 노래에 거의 조건 반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노래가 딱 튀어나오면 되게 절대적인 노래. 이거 가서 얼른 춤춰야 되고 노래해야 되는 노래인 거예요. 네. 저도 우리 딸이랑 맨날 춤추는데 그거 틀어놓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지금 자유당의 행동은 우리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애니메이션에 자기들 얼굴 하나씩 합성해서 넣겠다라는 그런 수준의 얘기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사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쪽이 그 사용 허가를 계속 반려한 데에는 아까 정민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있었을 거예요. 동심 파괴. 네. 그런데 사실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노래로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모를 정말 솔깃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오면서 본인들이 타겟팅하는 대상들은 다 그런 대상들일 거 아니에요. 젊은 부모들. 저는 장담하는데 그런 젊은 부모들이 특히 자유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 음악을 쓰면은 더욱더 분노하겠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더욱더 화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맘스 카페라고 불리잖아요. 소위 그 부모님들의 커뮤니티 카페들인데요. 네, 거기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를 살짝 엿봤어요. 몇 가지 게시물을 엿봤는데, 아, 이거 오히려 자한당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견들이 다들 이러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들 애들 노래 가지고 왜 그러지? 그렇죠. 혹은, 아, 이거 딱 봐도 너무 노골적인 노림수 같은데, 차라리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육아보육이나 누리과정에 대한 공약을 내고는 게 나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나을 뻔했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애들 노래를 어른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면서 이렇게 들리면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트위터에서 봤는데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이 노래에 맞춰서 어깨춤을 추는 영상을 잠깐 봤다가 너무 기분 나빠져가지고 정말 안 좋은 충수를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 징그러운 거 다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이따 보려고. 네, 계속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깨춤을 막 추면서 막. 네, 극혐 뭐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네, 저 뭐 미생물, 기생충 이런 거 현미경을 보는 거 좋아해요. 사실 이건 다른 문제기는 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데에는 이미 이런 유아동 콘텐츠와 관련해서 새벽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트라우마가 이미 생겼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년 전쯤 공론화되었던 엘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엘사가 겨울왕국의 주인공이죠. 네. 레리꼬.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엘사라는 캐릭터를 소재로 고어하고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 아동용 포맷으로 제작이 돼서 유튜브에 노출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당시에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자체는 굉장히 그 아동용 애니메이션 2D, 3D의 형식을 따와서 네. 유튜브 키즈에 심지어 그게 실려가지고 애기들이 무분별하게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아이고야. 네. 그렇지만 뭐 물론 엘사 게이트랑 이 정당 로고송을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유아동에게 인기가 있던 소재를 완전 다른 맥락에서 이용해서 유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이미 경험해온 부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한당이 이게 법적으로 오케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부모로서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렸어야 하는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민심 위반당이죠, 이 정도면. 네, 민심 전혀 못 읽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뭐 의원들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당직자들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전혀 민심의 그 향방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자꾸 두게 되는 건데 뭐 이런다고 뭐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역효과 납니다. 100%예요.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애기들이 이제 가사를 듣고 그 가사를 옮겨서 따라할까봐. 아, 예,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방선거 내내 빵빵 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많이 걱정되네요, 진짜. 이 작가님 말씀대로. 예, 그래요. 천막을 치고 사사건건 정부의 좋은 정책과 방향을 비난만 일삼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동심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자유당.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극악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들을 성찰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자기 성찰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꾸 이렇게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유당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자유당 어떻게 될지 참 기대됩니다.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오늘도 과학 시사인가요? 아, 예, 오늘은 과학 시사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쉬워요. 아쉽네요. 사실 과학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정상회담 쪽 때문에 이제 이슈가 약간 기자들이 좀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삼성 관련해서 뭔가 기사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춰줄 겸 해서 이번 주에는 삼성 관련된 소식을 몇 개 전해드리고. 송병호님 뭐 집요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삼성 시사. 삼성맨. 네, 삼성 쥐덫. 네. 어떤 시사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서비스 센터 노조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사문화시켰던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 플랜이라는 문서가 나왔는데요. 그 노조 파괴 매뉴얼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간략하게 그거를 압축을 시켜보면은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총력 대응하라 이런 안이 있고요. 아 잠깐 고용노동부는 정부기관이잖아요. 네. 이게 참 이거 국가 반역행위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국가기관을 뭐 자신들의 그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엄청난 배짱을 보여줬고. 아 진짜 나라를 뭘로 진짜 지들 밑으로 보는구나 얘들은. 네. 이걸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노동부에서 사실 이게 노조와 어떤
마찰이 있게 되면 노동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종자로서 개입하는 노동부에 이제 사측에서 직원이 조사를 받아요. 네. 근데 그 조사를 받는 직원을 이제 미리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측한테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이제 얘기하도록 미리 교육을 집중 교육을 시켰다, 준비를 시켜서 조사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악랄하네요. 그 다음으로 조합 활동에 대응한 내용인데 조합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활동력을 저하시키려고 했다. 네,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나온 방안은 좀 치졸했어요. 이게 치졸해요? 네. 2013년 7월에 나온 제작된 문서인데 그럼 여름이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을 시점이죠. 바쁠 때죠. 설치 네. 기사분들이. 네.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성수기인 그 여름을 지나서 교섭을 하도록 지연 작전을 펼쳐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최대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네. 교섭을 진행해주겠다 이런 방안으로 보이는데 예. 약간 치밀했던 게 이 내용으로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해요. 경우의 수요? 예. 그러니까 교섭단이 그 어떤 교섭 내용을 보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우편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직접 와서 말로 하느냐 그 두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미리 그걸 두 가지 경우를 다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경우의 수는 한국 축구가 좋아하는 건데. 월드컵 본선 무렵쯤 되면은 예전에 경우의 수 많이 따졌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도 경우의 수를 좋아했다. 네. 네,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네, 근데 좀 정말 치졸하네요. 치졸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만약에 그 교섭안을 보내오면은 그걸 반송을 무조건 시켜라. 네. 그리고 만약에 말을 직접 해서 이제 교섭을 하게 되면은 말 조심을 해라. 그래서 녹취를 저쪽에서 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최대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고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말아라. 네. 치사해. 진짜 치사하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질질 끈 거예요. 여름이 지나도록. 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이제 바쁜 거 지나고 한창 부려먹고 나서 교섭에 응한다. 네. 네. 삼성답네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지혜를 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협력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 네. 협력사들을 또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저분해서 협력사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건 결국에 자신들 직원들 말고 협력사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결국 그 사람들은 갑을 관계잖아요. 네. 뭐 하긴 뭐 직접 공유도 갑을 관계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견제한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지회라는 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워낙 서비스 센터 자체가 지역에 분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그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뭉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를 이제 갈라놓는 거죠. 야, 진짜 치사하다. 야, 진짜 악랄하죠. 야, 또 하나의 가족 같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협력사를 안정화한다는 내용 자체는 이제 들으면 뭐 지원을 해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경제적 안정화인가? 뭐. 네. 후려치는 게 안정화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단가 후려치기. 네, 뭐 자기들 주전공 다 나왔네. 네. 네. 잘하는 것들이 다 나왔던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네.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밝힌 바대로 삼성전자가 실제로 폭식 투자에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화가 나 있죠. 네, 슬슬 이제 그런 내용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제대로 펼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진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삼성 불매운동 말은 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많은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삼성이 손이 안 뻗어 있는 데가 없는데 저는 뭐 이게 회사에서 쓰는 건 어차피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저희 집에는 삼성의 S자가 박힌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 전에도 뭐 물론 엘사 제품을 선호하긴 했어요. 왠지 좋아 보여. 엘사 제품이. 근데 삼성 제품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 불매 휴대폰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짜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와 이반되는 행동 특히 그 세월호 단식 투쟁 앞에서 폭식 투쟁을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삼성이다라면 심판 받아야죠. 네, 그런 이제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삼성전자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네. 전환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보여요. 반성하는 자세가 없구만. 네. 마치 지금 상황을 예측을 했다는 듯이 그 액면 분할을 지금 하고 있죠. 아, 예, 그 시도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200만 원 넘잖아요. 네, 200만 원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살 수가 없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 됐잖아요. 네. 총수 일가가 주가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265만 원이에요. 한 주에. 네. 그게 이제 막판에 일반인들 꿈 못 꿔요. 네, 막판에 확 올랐어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 한 1조 원어치를 지금 저번 주에 샀는데 금요일 하루 동안 주당 43,000원씩 올랐네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게 5만 원짜리 주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그냥 손쉽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식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등락을 거듭할 때 생기는 차익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커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삼성전자가 이거를 작년까지는 안 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올해 2월 초에 입장을 바꿔서 하겠다고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예, 그때 얘기 나왔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 분할한다고 그때 얘기 나와가지고 뭐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진 않죠. 아 그러면은 주식을 한 개 딱 사서요 5만 원 주고 네. 가서 삼성 너네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네, 당신 누군데? 그럼 주주야? 이러는 거죠. 그걸 했던 분이 지금 현재 김상조 위원장이 그걸 했었어요. 아 5만 원 가지고? 아 이미 했어? 아니 그러니까 주식 한 주 보유하면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주주총회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막 갑자기 기습적으로 현수 막 딱 들고 그 막 질문하고 막 삼성에서는 막 경비원들 나와가지고 막 끌어내고 그거 했었던 분이 왜 주주인데 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걸 했었어요. 실제로. 그 아주 전설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대기업들 순환 출자가 이제 삼성전자 그룹이 특히 많은데 네. 순환 출자가 지금 20개 정도 회사 순환 출자만 남고 다 없어졌다고 하죠. 네. 네,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이 제가 입장에선 그 걱정이 되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막 폭락을 하고 하니까 고등학생들도 막 비트코인 투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위험한 게 되지 않나. 대학생들이 또 이제 삼성 주식에 많이 빠질 수 있지. 네. 왜냐면 저거 사면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팍 털면은 다 털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액면 분할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런 주가를 들였다 놨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무르르듯이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또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7일에 한국조세정책학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가가세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삼성증권이 이번 유령 주식 거래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열렬하게 펼치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전혀 삼성전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삼성증권은 맨날 사과문 올리는데 자기네 사이트에. 네. 저 그거 유익 있게 보거든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보는데 사과문은 계속 올리긴 하는데 결국 또 그런 식으로 학자들 동원하는 정황도 있다.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탁 결전 문제래요. 네,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네. 예. 그래요. 송병호님이 가져오신 시사 전혀 반성 없는 삼성, 반성 없는 삼성. 라임이 좀 맞죠? 라임도 없어. 반성 없는 삼성. 네.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삼성. 예. 아주 진짜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보여주는 데가 삼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노조 파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삼성이 지금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적폐 백화점. 예, 적폐 백화점 같아요. 하여튼 삼성이라는 그 괴물이 지배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그게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국민들 구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단순히 불매운동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주진우 기자의 스트레이트라든지 그리고 또 EJ 다시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뭐 삼성 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들어두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어떤 적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주에 이재용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뭐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잠잠하잖아요. 네. 사과 안 하죠. 그래요. 송병훈님이 준비하신 시사 삼성 반성 없는 삼성을 끝으로 소요방송 122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